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3년차 여성이에요. 인간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한번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출생부터 빈부격차가 나는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요. 사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시집가기 전날 저희 엄마가 제게 들려주셨던 말이니까요. 당시 저는 저희 집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는 집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엄마 입장에선 하나뿐인 딸이 차이가 많이 지는 집안에 시집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는 혼자서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농사 짓는 걸 그만두셨어요. 친정이 없었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 연마을 사시는 친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셨어요. 할머니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식료품과 약간의 생필품 정도만 놓고 말 그대로 구멍가게 수준의 물건을 파는 가게였어요. 처음엔 친할머니를 도와 가게 일도 하고 가게 옆에 딸린 밭도 일구며 저를 키우시던 엄마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후에는 읍내 슈퍼마켓처럼 다양한 물품을 구비해 두고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음식 솜씨가 좋았던 엄마는 가게 한켠에 테이블을 두고 술안주랑 국수 등을 파셨는데 맛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 덕에 농번기엔 새참으로 국수랑 비빔밥을 만들어 팔며 제법 수입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엄마를 도와 가게 일도 돕고 새참 만드는 일도 함께 했어요. 엄마의 구멍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덕분에 저는 매학기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남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불과했지만 우리 모녀에겐 든든한 일터이자 생계수단이었어요. 저는 곳곳에 엄마 손길이 가득한 그 가게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보니 엄마의 구멍가게가 더 이상 자랑스럽지만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구멍가게집 딸이라고?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저희 집에 대해 묻길래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한다고 했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대묻더군요.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요. 정식 이름은 아름슈퍼야. 원래는 친할머니께서 간판 없이 하시던 건데 엄마가 맡게 되고부터는 내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어. 뭐 아직까지도 동네 어른들은 그냥 사거리 구멍가게라고 부르시지만. 그 말에 남편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희야,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그런 가게를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자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선 절대 구멍가게란 소리 하지 마. 좀 없어 보이잖아. 그냥 지방에서 마트 한다고 해. 마트 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는 기함을 토하겠지만 말이야. 이거 참 난감하게 됐네.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시골에서 슈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규모는 작아도 지금까지 우리 모녀 살아오는데 지장 없었어. 자기네 집처럼 부유하지는 못했어도 부족한 거 없이 먹고 쓰고 살았다고. 알아. 나도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선 조금만 포장하자. 다 자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그리 유난을 떠나 싶었는데 막상 시댁에 방문해서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듣자하니 어머니께서 마트 체인 사업을 하신다고? 만만치 않은 사업일 텐데 어머님이 꽤 사업 수완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이런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구멍가게가 슈퍼 체인 사업으로 둔갑한 건지 영문을 몰랐으니까요.
그때였죠. 남편이 불쑥 끼어들어선 말을 이어갔어요. 가업을 이어받으신 거래요. 그쪽 지역에선 유명한가 봐요. 어머, 그래? 하긴 예전부터 알부자는 지방에 더 많다고 하잖니. 서울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방 유지들한텐 될 것도 아니지. 그럼 사부인이 은퇴하시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니? 물려받을 자식이라곤 아름이 너뿐인데 직장생활 하던 네가 갑자기 사업을 맡기는 힘들지 않겠어? 어쩌지? 우리 성준이라도 맡아야 하나? 어머, 성준아, 너 일복 터졌다 얘. 네 아빠 사업해야지, 처가 사업도 해야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어머님은 내심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떠보듯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이 얼른 끼어들어 은근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엄마, 걱정도 팔자네. 형은 처가 사업하고 아빠 사업은 내가 맡아서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요, 형수님? 있지도 않은 마트 체인 사업을 두고 시댁 식구들은 김칫국부터 마셨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 더는 입 닫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했어요. 성준 씨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하시는 건 마트 체인 사업이 아니라 조그마한 슈퍼예요. 그럼 마트가 아니라 슈퍼 체인 업체를 하시는구나. 어머님은 제 말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알아들으시곤 되물었어요. 아니요, 체인이 아니라 그냥 매장 하나를 운영하세요.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시댁 식구들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어머님 표정은 절망적인 이 결혼을 어떻게 무마시킬까 내심 고민하는 게 그대로 드러났죠. 아버님은 마른 기침을 하시곤 영혼 없는 목소리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셨고 시동생은 마치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빤히 보며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이 입을 여셨죠. 난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혼사는 자고로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름씨도 지금이야 한창 연애 감정에 빠져서 사리분별 못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이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알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아름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친구 집에 놀러 온 거다 생각하고 가볍게 끝내기로 해요. 알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몇 년 데리고 살던 며느리한테 하듯 말을 놓던 어머님은 갑자기 깍듯하게 경어를 쓰면서 제게 거리를 두셨어요. 막말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것보다 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이 포장을 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피웠나 싶었어요.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은 작심한 듯 말했어요. 사는 형편이 같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요, 상대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 인생이잖아요. 평생 제 곁에 둘 사람이잖아요.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 둘이 버는 걸로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허락 안 하셔도 어차피 할 거지만.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괜히 나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나의 가난이 누구한테 미안한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자 결국 아버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시더군요. 네 엄마 말도 맞고 성준이 네 말도 맞다. 그러니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다. 당장은 네 엄마도 이 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들 테고 성준이 너도 포기하기 힘들 테니 서로 간에 이성적인 판단이 될 때까지 보류하면 어떻겠니? 아름양은 어떤가? 아버님 말씀대로 그 방법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로부터 3년을 더 사귄 후에야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제 임신 때문이었죠. 아버님은 제가 처음 인사드리고 1년쯤 지나 저를 받아주셨지만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덜컥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자 못내 제가 괘씸하셨던 어머님은 상견례에도 안 오시고 결혼식 전날까지도 머리를 싸매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엔 주변 사람들 눈 때문에 결혼식장에 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무섭더라고요. 5년 연애 기간 동안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던 분이 그날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어찌나 아끼는 척 하시던지 제 결혼 비하인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하는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간의 사정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탓에 엄마 역시 당신 딸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사랑받는 줄 착각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임신 3개월 차에 결혼을 한 저는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진단을 받고 얼마 뒤에 남편과의 상의 끝에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가능하다면 7개월 차까지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 일정을 당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찾아오셔선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내가 이래서 없는 집 애들은 절대 신용을 안 하는 거야. 여차하면 틈을 봐서 일 않고 남의 돈 쓰고 살궁리부터 하거든. 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아니?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편한 것보다 내 재산 사라지는 걸 더 못 참아 하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가난까지도 무기 삼아가며 어떻게든 편히 살궁리만 하기 때문이야. 로또 당첨되면 바로 다음 날로 직장 그만두는 것만 봐도 알지? 딱 너처럼 말이다. 어머님, 제가 일을 그만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당분간은 일을 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어머님이 말을 뚝 끊으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셨어요. 네가 언제부터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니? 너 결혼 전에도 그렇게 의사 말 따박따박 잘 들어가며 살았냔 말이다. 나라고 임신 안 해봤겠니? 이 나라 기혼 여성 대부분이 일하며 애 낳고 잘 살아. 너만 유독 유난 떠는 거라고. 없이 살 땐 감기 걸려 골골하면서도 회사에 잘 나가던 게 돈 있는 집에 시집 오고 나니 몸을 그렇게 고귀하게 떠받들고 살고 싶디? 로또 같은 남편 잡고 사니까 에라 잘됐다. 이참에 부잣집 만화님 흉내나 내보자. 이거야. 없는 것들이 돈 맛보면 더 있는 척 한다더니 딱 널 두고 한 말이구나. 하여간 음험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이런데도 성준이 지는 저 본 모습을 모르니? 내 속만 터지지. 네 남편은 속여도 난 못 속이니까 애초에 몸 편히 들어앉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그랬다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은 한겨울 서리빨처럼 싸늘하게 말을 내뱉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부산하게 일거리를 만들어대셨어요. 제가 소파에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불호령을 내리시며 말이죠. 차라리 회사에 나가는 게 편할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님은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을 맞아 주말에 남편과 친정에 가지고 가려고 사둔 한방 화장품 세트를 시어머니한테 들켰지 뭐예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시골 사는 양반이 이런 건 써서 뭐하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돈 낭비다. 너 네 돈 아니라고 펑펑 쓰는 거냐? 어머님,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요, 저 그 이 돈 함부로 펑펑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암튼 사돈 생신이라니까 이참에 나도 선물은 해야겠구나.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내 체면치레는 해야 하는 거니까 내일 김기사 시켜서 보낼 테니 친정 갈 때 가지고 가려무나.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도리는 다 하고 사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뭘 보냈는지 아세요? 당장 헌옷 수거함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은 헌옷들을 한 보따리 보냈더라고요. 사돈이 언제 이런 옷을 입어보겠니? 다 브랜드 옷이니까 아껴 입으시라고 꼭 전해라. 봐서 알겠지만 다들 드라이 클리닝만 하면
새 옷이나 마찬가지야. 아, 코트는 내가 성훈이 대학 입학 때 산 건데 디자이너 작품이라 꽤 주고 산 거야. 비싼 거니까 조심히 입으시라 그래. 아까워서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니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사돈생신이라 내가 큰맘 먹고 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전화를 끊고 바닥에 던져진 시어머니의 헌옷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막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 옷들을 북북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찢어버린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더러운 기분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더군요. 하나같이 10수년에서 20년 남짓 지난 옷들을 사돈 생신 선물이라고 보내다니 제정신인가요? 그래놓곤 아껴 입으라고요? 아무리 우리 집을 무시해도 그렇지 참다 못해 퇴근한 남편한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실수로 오보다리를 잘못 보냈을 거라면서 제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나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아무리 우리 엄마가 미워도 그렇지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설마 사돈 생신에 헌옷을 보내겠어? 당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미워? 결혼 반대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힘들다고 해서 일까지 쉬게 해줬잖아. 솔직히 자기가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 돈 안 넘보고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살겠다고 했잖아. 엄밀히 말하면 먼저 약속을 깬 건 자기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그런데 중간에서 이간질까지 하는 건 나 도저히 못 참아. 당신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잖아. 제발 유난 좀 떨지 말라고. 요즘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핑계로 제 고통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지냈어요. 그날 싸움으로 우리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고 결국 친정에도 저 혼자 내려가야 했어요. 엄마한텐 남편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내려왔다고 둘러댔죠. 엄마는 대충 눈치를 채셨는지 더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비록 남편과 싸우고 혼자 온 친정 나들이었지만 모처럼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도 먹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잤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서울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잔소리에 시달리게 되니 바로 몸이 경직돼 버리더군요. 한순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죠. 벙어리 냉가슴으로 시어머니 구박을 혼자 감당하며 살려니 몸도 정신도 점점 지쳐갔고 그러다 임신 5개월에 사단이 나고 만 거예요. 제가 유산을 하고 만 거죠. 그제야 남편은 그간 제가 한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음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어요. 내 품에서 우리 아기가 떠난 것처럼 제 마음도 남편한테서 떠났거든요. 그 후로는 마치 수십 년 같이 산 부부처럼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렇게 결혼 2주년이 지난 시점에 시댁에 병고가 생겼어요. 아버님께서 회사 일로 충격을 받고 쓰러지신 후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도 시댁 식구들은 누가 회사를 맡느냐에 더 치중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슬픔보다는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시댁 식구들을 보니 없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영정사진 속 아버님을 보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채울 만큼 늘어선 장례 화환이 무슨 소용인가요? 두툼한 축의금 봉투가 들어오면 뭐 하나요? 당신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가족이 없는데 말이죠. 차라리 많은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가족들의 슬픔 속에서 온전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장례 기간 내내 후계자 선정을 두고 고민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처남인 시동생한테 회사를 맡기기로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남편은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왔어요. 꿀물을 타서 건네는 제게 그러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장남이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한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것밖엔 이유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밀린 이유는 너밖에 없다고.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소파에 축 늘어져 울먹이던 남편은 잠드는 순간까지 제 탓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끝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잃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사람이 돈 앞에선 눈물까지 흘리며 제 탓을 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이 남자를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해 제 인적 사항을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늦은 밤 퇴근한 남편한테 나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뜬금없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하재? 당신 후회하잖아. 나 때문에 아버님 회사도 동생한테 뺏겼다고 생각하잖아. 안 그래? 그야 취중에 한 말이지. 그걸 믿니? 취중 진담이라잖아.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기운 빌려 했던 거 아니야? 이혼해줄 테니까 어머님한테 회사 돌려달라고 해. 그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까? 이혼하는 마당에 선물이라고 치지 뭐. 야, 술 먹고 한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치워. 자긴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삐쳐서 이런다고 생각해? 그동안 자기한테 나랑 우리 아기는 귀찮은 짐짝에 불과했어. 나 유산했을 때 당신 슬프긴 했어? 우리 아기가 세상 빛도 못 보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을 때도 당신은 회사 동료들이랑 여름 휴가 정하는 문자 돌리고 있었어. 그 와중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니? 네 아이 숨소리도 한번 못 듣고 떠나보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정도로 너란 인간한테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놓곤 어제 보니까 아버님 회사 동생한테 뺏겼다고 펑펑 울더라. 넌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돈이나 챙겨. 내가 떠나줄 테니까.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게 된 사람처럼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더듬거리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남편이 위자료라며 제 명의로 해주었어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죠. 이혼을 한다니까 당장 달려와 끝까지 모진 말을 쏟아내더군요. 이제 온전히 제자리를 찾게 됐구나. 처음부터 너는 우리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언감생심? 혹여라도 이혼 핑계로 우리 집 재산 뜯어먹을 생각이라면 꿈 깨라. 너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까 가지고 온 것만 고스란히 들고 나가. 어디서 총구석에서 구질구질하게 살던 게 남의 아들 홀려선 뱃속에 애 가지고 장사하려다 실패하니 꼴 좋구나. 너 유산한 건 네 욕심이 과해서 하늘이 너한테 벌 준 거니까 앞으로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 뭐라고요? 내가 유산한 게 벌 받은 거라고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소리래. 우리 아기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당신이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날 지옥 속에 쳐넣었잖아. 당신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로 나랑 우리 아기 심장에 비수를 꽂았잖아. 그렇게 죽여놓고 뭐가 어째? 내 욕심 때문에 하늘이 벌을 줘? 노망난 할망구야. 어디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해. 당신이 뱉은 그 말은 고스란히 당신한테 돌아갈 줄 알아.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테니까. 자기 손주가 세상을 떠나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자식 잃은 사람한테 비수를 꽂다니 이게 인간인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남편이 준 아파트는 위자료로 받아들고 끝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악다구니를 쓰며 아파트 내놓으라고 소리치길래 당신 아들하고 이미 끝낸 얘기니까 정 가져가고 싶으면 소송을 걸든 어쩌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만 저를 보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잘 사는 줄 알았던 딸이 유산에 이어 이혼까지 했으니 엄마 속도 말이 아니었죠. 그날 밤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나니 그동안 가슴을 꽉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더군요. 며칠 뒤 서울로 올라온 저는 부동산에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어요. 그 집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와 전처럼 제 숨통을 틀고 괴롭힐 것만 같았거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탓에 집은 금방 빠졌고 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집이 좁아서 청소도 간편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2년쯤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집 고추장부터 참기름, 들기름, 그 밖에 말린 나물들을 한 보따리 들고 말이죠.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쉬려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서울 와 살까? 마당 있는 집 사서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도 참 서울에서 마당 딸린 집 사려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우리 형편엔 어림도 없어. 돈은 엄마한테 있으니 걱정 마. 시골집이랑 논밭 다 팔려고. 우리 가게 앞으로 도로가 뚫린다네. 보상금이 꽤 된다더라. 그거면 서울에 마당 딸린 집 한 채는 충분히 사고도 남을 거야. 뭐 하면 건물을 사도 좋고. 도대체 집 팔아 얼마나 받길래 이렇게 여유로운 소리를 하나 했는데 글쎄 30억 이상 된다지 뭐예요. 그동안 엄마가 가게 주변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였는데 그 자리가 다 도로가 나는 지역이라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이 돼버린 거였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 않니?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산 거 이렇게 보상받는다 생각하자.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부턴 너도 어깨 펴고 살아. 엄마가 너희 돈으로 그렇게 살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마당 딸린 단독주택 한 채와 정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한 거였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돼 집으로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지 뭐예요.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전 시어머니를 보니 제 몸이 알아서 움츠러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저를 지켜야겠다 생각하셨는지 평소와 달리 엄마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여긴 왜 왔냐고 전 시어머니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다짜고짜 그러더군요. 내 아들한테 뺏은 아파트 내놔라.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 벌써 팔아치웠더구나. 아파트 판 돈 받으러 왔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이가 저한테 준 위자료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달라고 하세요?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시집와서 뭐 한 게 있다고 위자료를 받아가? 너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알아? 여차하면 사람 써서 너 험한 꼴 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내놔. 어서. 그때였어요.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가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그대로 전 시어머니한테 뿌려대기 시작했죠.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서 쉰소리야. 니년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열이 올라 잠도 안 오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렇게 뺏고 싶으면 법적으로 할 일이지 왜 사람을 써서 받아가냐? 네가 꼴리는 게 없으면 그러겠냐? 한 번만 더 와서 개수작 부려봐라. 내가 변호사 대동하고 네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줄 테니 네가 지금 내 딸한테 사람 써서 해코지 하겠다고 협박한 것까지 죄다 포함해 그대로 돌려줄 테니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년아. 전 시어머니는 손으로 소금 세례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아니 이 무식한 여편네가 왜 이래? 시골 촌뜨기 주제에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 쓰는 비용이 얼만 줄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거야? 얼마면 못 되겠냐. 집도 있고 번듯한 건물도 가진 건물주인데 전 재산 다 쏟아 넣더라도 니녀는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할 거다. 내 새끼 몸고생 마음고생하게 한 거 내 손주 빚도 못 보고 저 세상으로 보낸 거 내가 다 따져서 죗값 물게 할 거야. 엄마가 던진 굵은 소금에 잔뜩 절여진 전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전 남편한테 전화해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아버님 회사가 휘청하는 바람에 당장 부도를 막을 돈이 급했던 터라 엄마가 거기까지 간 것 같다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불과 몇 년 사이 두 집안이 완전 뒤바뀐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하늘이 나 대신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족들과 행복한 오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